네, 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고요. 자, 오늘은 그 연초돼서 해외 채권 거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섹터에 관심이 있으실지 그 부분을 좀 가려드리고 여러분 관심 많으신 비과세 해외 채권 무엇이 있을지까지 저희가 쭉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믿고 들을 수 있는 황성훈 신한증권 부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콩 출장 다녀오시고 바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출장을 잘 해결하고 오신 거죠? 네, 좀 꽤 바쁘게 잘 다녀왔고요. 네. 새해 맞이해서 투자자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좀 달려왔습니다. 해외 채권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해외에는 되게 종종 가시죠? 팬데믹 이후로 사실은 처음 가는 거고요. 아, 그래요? 이제는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네. 자, 연초 들어서 해외 채권에 대한 거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포인트를 좀 잡고 해주실 건지? 금융투자협회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을 해봤고요. 연말에 투자자들이 어떤 채권들을 샀었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월 초부터 1월 18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봤고요. 대부분 이제 국내 리테일 투자자들의 투자 동향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드가 아직 인하를 안 했죠. 빠르면 3월에도 인하를 보고 있는데 아직 실제로 인하 액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미 국채 단기물은 5%에 가까운 4% 후반대 높은 금리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은 그쪽의 매수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드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을 때 채권 금리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 목적으로 장기물 매수도 여전히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월 상반월 동안에 미국채 기준으로는 고객들은 한 1억 7천만 불, 2천억 좀 넘는 수준의 달러 채권을 매수를 했고 또 매도도 생각보다 조금 활발하게 있습니다. 2,300만 불, 300억 넘게 매도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채 거래량은 2억 불 정도 거래로 집계가 되는데 이거는 12월 전체 거래량에 육박하는 정도의 거래량입니다. 연말에 거의 다 슬로우했던 부분들이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레딧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월 한 달 동안 했었던 거에 한 80% 정도 초과하는 정도로 조금씩 늘고 있는 게 역시나 확인되었고요. 로컬 커런시 주로 이제 브라질, 멕시코나 터키 리라와 쪽으로도 여전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 대금 기준으로는 미국채만큼 3,500억 정도 거래가 되었으니까요. 해외 채권 투자자들은 연초부터 매수도 매도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 맨 처음에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게 뭐지 싶었는데 벌써 함께한 지 한 3번째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이걸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그 황 부부장님의 그 콘텐츠도 못 보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채 거래를 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채권 발행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만기가 이제 스케줄이 되어져 있는데 국내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거 10개 종목 정도를 제가 이제 좀 집계를 해봤습니다. 이 10개 종목의 비중이 거의 90% 정도 되니까 이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 초에 가장 많이 거래됐던 종목은 맨 위에 있는 트레저리 2050년 만기 되는 채권입니다. 여전히 쿠폰은 1.25%로 굉장히 낮게 찍혀 있어서 절세 효과를 좀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특이한 것은 이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90명 넘게 매도를 했었는데 거래 건수에서 볼 수 있는 거죠? 92라는 거는 1,500명 정도가 신규로 매수를 하고 90명 정도가 기존에 있던 포지션을 매도를 했었습니다. 10월, 11월에 미국채 이제 장기물 발행량이 늘 거라는 예측 때문에 금리가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10월, 11월에 매수했던 분들이 1월 초에 금리가 저점을 찍고 소폭 반등할 때 매매 차익을 실현하면서 매도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분들은 절대 수익으로 토탈 리턴 개념으로 10% 살짝 안 되는 정도의 수익을 시연을 하고 매도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전과는 좀 다른 패턴이 미국채도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물을 가지고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다. 뒷단에는 증권사 리테일 세일즈 분들이 고객들의 이제 매매를 유도를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좀 리스크도 줄여주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조금 더 세련되게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한 3종목 정도는 이제 초장기물 20년 넘어가는 만기들의 채권들이 포진이 되어져 있고, 그 이외에는 올해 연내 만기되는 채권들, 금리 측면에서는 사실 그게 가장 더 높으니까요. 거래 수익률 기준으로 봐도 장기물들은 4% 초반대 4.1에서 2 정도 사이에 매수를 했다면, 올해 만기되는 짧은 채권들은 거의 5%에 육박하는, 여전히 그 정도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금리 변동성의 노출도 덜 되고 만기도 좀 확정되어 있고 쿠폰이 낮아서 세금 절세 효과도 있고, 이 부분으로 많이 가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올해 연내 만기되는 미국채들은 8천만 불 정도 1월 초에 매수를 했고, 전전 만기가 이제 15년, 20년 넘어가는 초장기물의 합계도 한 1억 불 정도 예. 고객들이 거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거래가 좀 늘어난 양상이 네. 예, 데이터로 보여진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크레딧 거래 내역을 좀 보면 연초에 총 거래량이 4천만 불 정도 거래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래 대금 기준으로도 가장 또 많은 종목들을 15개 정도 나래비를 세어봤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채권의 종류죠. 그 연구채들. 예. 지금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은 시티그룹에서 발행했었던 쿠폰 7.6% 정도 되는 연구채 매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미국의 은행인 웰스파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4대 은행, 우리은행들의 연구채들, 그리고 초장기채들의 매수도 상당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전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 달에 거래 중에서 좀 많이 특이사항으로 언급을 했었던 비과세 채권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거래량 기준으로는 작긴 합니다. 근데 아마 어렵게 소싱을 해서 5명한테 슉 빨리 나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연구채 쪽, 이제 이거는 매수금리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 연구채 매수가 여전히 활발하게 있고, 그 이면에는 미국의 초장기 채권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트리아, 말보로 파는 회사거든요. 예. 초장기 채권들로 금리 리스크를 좀 많이 가져가고 싶고, 투자 수익률도 좀 한꺼번에, 그러니까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여전히 하이라이트를 했던 부분들인 브라질 달러 국채나 한국전력 비과세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처럼 여전히 절세되는 비과세 채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맨 밑에 좀 굉장히 특이한 채권이 하나 있는데, F5.291이라고 되어 있는 채권은 바로 포드사의 자동차 채권입니다. 예. 포드사는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져서 장기 채권 다루기가 좀 불안불안할 텐데 이게 뭘까 싶어서 이제 좀 찾아봤었습니다. 총 13명이 77만 불 정도 되는 금액을 매도를 했더라고요. 특이한 채권들을 보면 이제 매수를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매도가 있다는 거는 과거 언젠가 매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궁금해가지고 쭉 데이터를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그럼 포드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겠네요. 왜 매도를 했는지. 네. 예. 그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포드사의 등급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포드사요. 네.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항상 유동성 위기를 이제 최근 10수년간 겪어왔었던 회사입니다. 하이힐드 섹터도 자꾸 이제 넘나드는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현재는 BB 플러스랑 BBB 마이너스 두 가지 등급을 받아서 가까스로 BBB 마이너스 평균을 유지하고 있어서 투자 등급에 겨우 들어가는 그런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존만기 25년 정도 되는 건 좀 길거든요.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100% 개런티 됐다고 보기에는 펀더멘탈리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사실 좀 신기해서 좀 들여다본 거죠. 근데 포드사 이거 잠깐 뭐 번외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태어나기 전이었던 1960년도, 70년도에는 이게 트리플 A 채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등급이 한참 높았는데. 네, 그 예전에 포드 모델 T로 헨리 포드가 처음에 자동차를 대량 생산 개념을 도입하면서 엄청나게 그 당시 기준으로 수백만 대씩 팔았기 때문에 트리플 A를 유지를 하다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저희 태어났을 때 부근부터 이제 트리플 B나 A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팬데믹 시작하면서 하이힐드로 떨어졌다가 요즘에 등급이 다시 이제 한 노치씩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 시점은 작년 초부터 한 거의 반년 동안 되게 꾸준하게 거래가 있었더라고요. 한 30명 정도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연초에 1월부터 6월까지는 계속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제 하얀색 선이 이제 금리 차트인데 거의 6% 후반대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연초에 했었고, 작년 연초에 매수를 했고, 올해 연초에 매도를 했었을 때 금리를 보면은 6%, 6.3%, 6.4% 정도 사이에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이 쿠폰을 오롯이 누리면서 듀레이션 15에 가까운 이 긴 채권이 금리가 이제 한 4, 50bp 정도 금리 차익을
누리게 된 거죠. 대충 한 10% 정도 되는 수익을 시연을 하고 연초에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투자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동일한 기간에 포드의 주식을 샀으면 빨간 줄인데 작년 상반기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뭐 대충 봐도 손실 구간입니다. 빨간 줄. 예, 빨간색으로. 더욱이 좀 대단했던 것은 노란색 부분이 똑같은 만기의 트레저리 미국채 20년 정도 되는 미국채의 금리인데 같은 기간 동안 미국채를 매수를 했다면 아마 손실을 봤을 건데 포드 주식도 아니고 포드 채권을 샀기 때문에 토탈 리턴 10% 정도의 우수한 수익을 거뒀다는 거죠. 그 해외 채권 중에 크레딧 종목 이거 굉장히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확실한 방법 될 수도 있겠네요. 크레딧 스프레드가 거의 한 80에서 100bp 정도 축소되면서 자본 차익의 기회로 이제 활용을 했었던 거고 중간에 뭐 SBB 사태나 뭐 CS 부도 사태들이 있으면서 크레딧이 약간 출렁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올해부터 시작될 패드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들로 인해서 크레딧이 이제 작년 연말부터 다시 또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꽤나 적절한 종목들을 잘 골라서 트레이딩 목적으로는 어느 정도 높은 변동성을 취하면서 잘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예, 10% 수익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네. 네, 그것도 채권으로 요즘 들어서 보면은 장기채들에 대한 미국 시장이든 아시아 시장에서도 장기채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미 국채뿐만 아니라 크레딧 장기물의 공급이 상당히 수급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발행자들은 이 높은 금리 상태에서 30년 동안 조달 금리를 이렇게 고정시키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발행이 자꾸 줄어드는데 투자자들은 반대로 이제 30년 동안 뭐 5% 넘어가는 그런 금리를 확정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미스매치가 이제 스프레드 하락으로 이어지고 포드사 이번에 이제 포드 2046처럼 이익이 나는 거래들로 이어지게 된 거죠. 패드가 인하를 시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 국채 대비 거래량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제 12월, 11월보다는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을 때에 낮아질 미 국채 단기물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제 크레딧 스터디를 조금 더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더 채권 뭐 종목 분석이라든지 섹터 분석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이 거래를 했었던 종목군이 이제 브라질 달러 국채라든지 한전 뭐 2027년 비과세 종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